다들 신이 보이셨을 거예요. 어떻게 하세요? 저는 제가 말했듯이 마치 제가 물리적으로 이 일을 하고 있는 것 같진 않지만 여전히 사물을 볼 수 있어요. 그리고 그들이 움직이는 것을 보고 그들이 움직이지 않을 때까지 계속 쏘는 걸 좋아해요. 네, 머리를 겨누는 거죠. 그럼 그들의 머리를 겨누는 거예요? 네, 그들이 아직 움직이는 것을 볼 때요. 왜냐면 이런 상황에 처해 있지만 그들이 동시에 고통을 겪는 걸 원치 않거든요. 때는 2018년 새해 첫날이었습니다. 이 남자는 스콧 콜로지 스콧입니다. 이 영상은 그가 가족 대부분을 총으로 살해한 지 3시간도 채 지나지 않아 녹화된 것입니다. 가족들이 새해를 축하하기 불과 몇 초 전 벌어진 참극이었죠. 그리고 그의 바로 옆에 앉아있는 사람은 가족 중 유일한 생존자 중 한 명인 그의 형입니다. 형은 보호자 자격으로 그 자리에 앉아 자신의 삶이 순식간에 무너져 내린 과정을 생생하게 들어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알고 보면 이 사건에는 눈에 보이는 것 이상의 이야기가 숨겨져 있습니다. 사실 콜로지 가족이 비극적인 최후를 맞이하기 훨씬 전부터 폭풍은 조용히 몰려오고 있었습니다. 가족의 집 안에서뿐만 아니라 스콧의 마음 깊은 곳에서도 말이죠. 결과적으로 이 이야기는 여러분의 의견을 양쪽으로 갈라놓을 것입니다. 이것은 스콧 콜로지 사건입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약 3만 명의 미국인이 거주하는 뉴저지주 롱브랜치에서 시작됩니다. 이곳은 공기가 맑고 해산물이 풍부하며 끔찍한 사건과는 거리가 먼 평화로운 곳입니다. 솔직히 말해 이런 비극이 일어날 것이라고는 전혀 예상할 수 없는 곳이죠. 하지만 롱브랜치 같은 곳이 의례 그렇듯 가장 조용한 구석에 가장 어두운 비밀이 숨겨져 있기도 합니다. 그리고 2017년이 저물어가던 무렵 또 하나의 끔찍한 비밀이 이곳의 역사에 새겨지게 됩니다. 롱브랜치에 사는 많은 가족 중에는 콜로지 가족이 있었습니다. 누가 봐도 평범하고 따뜻하며 서로 끈끈하게 사랑하는 가정이었습니다. 월스트리트에 위치한 그들의 집은 가족들의 생일을 성대하게 축하하고 크리스마스는 마법 같았으며 일요일 저녁 식사는 성스러운 행사처럼 여겨지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가장인 42세의 스티븐 콜로지 시니어와 44세의 린다 콜로지는 아이들에게 더할 나위 없이 헌신적인 그야말로 완벽한 부모였습니다. 이 부부는 4명의 자녀를 키웠습니다. 장남 조나단, 딸 브리트니, 그리고 2명의 어린 아들 스티븐과 스콧이었죠. 가족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린다의 여동생 미셸과 남편 리처드도 지하실 아파트에 함께 살았습니다. 한편 할아버지 에드리안과 그의 오랜 파트너 메리는 거의 매일, 특히 명절이나 행사 때면 어김없이 이 집을 찾았습니다. 이 집은 생동감이 넘쳤고 겉보기엔 사랑으로 가득 차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 따뜻함 속에 분명 남들과는 다른 한 사람이 살고 있었습니다. 막내 중 하나인 스콧은 아주 어린 나이에 발달 장애 진단을 받았습니다. 이러한 어려움 때문에 그는 도움이 필요한 학생들을 위한 특수 학교에 다녔습니다. 그 결과 불행하게도 그의 사회적 세계는 매우 좁았습니다. 가족 외의 아이들과는 거의 대화를 나누지 않았고 말을 한다 해도 관계를 맺는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되돌아보면 그의 형 중 한 명이 상황을 완벽하게 묘사했습니다. 스콧은 다른 16세 아이들과는 전혀 달랐다라고요. 그는 순수하고 세상 물정을 모르는 고립된 아이였을 뿐만 아니라 여전히 산타클로스를 믿었고 매일 밤 부모님의 침실에서 함께 잤습니다. 당연히 부모님, 특히 어머니 린다는 스콧을 과잉 보호했습니다. 린다는 매일 아침 옷을 입혀주고 입맛에 맞는 별도의 식사를 차려주며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했습니다. 하지만 가족의 깊은 사랑도 그들의 걱정까지 완전히 덮을 순 없었습니다. 수면 아래 깊은 곳에는 말하지 못한 두려움이 도사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가족들은 스콧에게 발달 지연 이상의 무언가가 있다고 오랫동안 의심해왔습니다. 단순한 발달 지연이 아닌 훨씬 더 우려스러운 것이었죠. 린다는 스콧의 기이한 행동들이 혹시 뇌종양 때문은 아닐까 걱정했습니다. 진단받은 적은 없었지만요. 나중에 의사들이 내린 결론은 스콧이 자폐 스펙트럼, 어티즘 스펙트럼 장애를 심하게 앓고 있었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었습니다. 증상은 꽤 명확했습니다. 강박적인 성향이 강했고 사회적 신호를 해석하는데 어려움을 겪었으며 감정적으로 글쎄요, 그는 완전히 다른 리듬 속에 사는 것 같았습니다. 스콧은 때때로 믿을 수 없을 만큼 감정 기복이 없었습니다. 조용하고 진지했지만 언제나 온순하고 수동적이었습니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그가 폭력적인 행동을 하는 것을 본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단 한 번도요. 가족 외부 사람들의 눈에 스콧은 예의 바르고 차분하며
사실상 존재감이 없는 아이였습니다. 그의 세상은 책, TV, 비디오 게임, 그리고 가족이 전부였으니까요. 비록 감정 표현은 서툴렀지만 부모님과 형제들을 사랑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외부에서 보기에 콜로지 가족은 스콧을 위해 모든 것을 올바르게 하고 있었습니다. 구조를 만들어주고 사랑을 주고 무엇보다 외부로부터 그를 보호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몰랐던 것은 가족이 따뜻함으로 스콧을 감싸는 동안 그의 내면 세계는 차갑게 얼어붙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아무도 깨닫지 못했거나 혹은 외면하고 싶었던 진실은 그의 내면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뒤틀리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수년 동안 징후는 미묘하게 늘어났습니다. 스콧은 환각을 경험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상한 생각들이 구체화되었고 그는 제어할 수 없는 불길한 충동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설명할 수 없는 본능적인 느낌 같은 것이었죠. 가족들은 이것을 그저 스콧의 기벽 정도로 치부했습니다. 언젠가는 나아지겠지 하고 희망하면서요. 하지만 현실은 훨씬 더 어둡고 슬펐습니다. 가족들이 웃으며 견뎌내는 동안 스콧의 정신은 서서히 무너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2017년이 다가올 무렵 스콧은 사람들을 해치는 것에 대해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순간적인 좌절감이나 욱하는 마음이 아니라 진지하고 의도적이며 아무런 이유도 없이 말입니다. 가장 소름 끼치는 점은 이런 감정이 지속적이었다는 것입니다. 사실 2016년과 2017년 대부분의 기간 동안 스콧은 가족을 해치는 공상을 해왔습니다. 단순한 스쳐가는 생각이 아니라 스스로와 나누는 체계적인 대화였습니다. 이모인 미셸은 나중에 이렇게 털어놓았습니다. 스콧은 기분이 안 좋은 날이면 나쁜 생각이 들어요 라고 말하곤 했고 무슨 뜻이냐고 물으면 사람을 해치는 상상을 하고 있다고 답했다는 것입니다. 겁에 질린 미셸은 언니 린다에게 스콧을 의사나 상담사에게 데려가야 한다고 애원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린다는 매번 거절했습니다. 별일 아니라는 듯 넘겨버렸죠. 정확한 이유는 알 수 없지만 아마도 자신의 아들이 그렇게 위험한 존재일 수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싶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심지어 린다는 미셸에게 학교나 의사, 경찰 등 누구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입단속까지 시켰습니다. 외부에서 스콧의 생각을 알게 되면 신문을 받거나 정신병원에 갇히거나 격리될까봐 두려웠던 겁니다. 린다에게 아기가 있었던 건 아닙니다. 그녀는 아들을 끔찍이 아꼈고 그저 보호하고 싶었을 뿐입니다. 하지만 비극적이게도 그녀는 사랑만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한 번은 스콧이 옆집 아이를 해치고 싶은 충동이 든다며 학교 심리 상담사와 상담할 수 있냐고 엄마에게 물은 적도 있습니다. 린다의 반응은요, 불행히도 단칼에 거절했습니다. 심지어 다시는 상담사에게 말하지 말라고 금지하기까지 했습니다. 순수한 모성애에서 비롯된 이 결정이 결국 가족의 운명을 결정짓는 저주가 되고 말았습니다. 스콧의 생각은 충동적인 것이 아니라 집요한 강박이었습니다. 이모와 할아버지에게도 털어놓았지만 아무도 경보를 울리지 않았습니다. 가족들은 이 문제로 다투기도 했지만 달라지는 건 없었습니다. 2017년 10월 형 조나단은 엄마에게 이런 문자를 보냈습니다. 할아버지가 그러는데 스콧이 온통 사람 죽이는 얘기만 한대. 또 한 번의 소름 끼치는 경고였습니다. 하지만 린다는 여전히 행동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사춘기의 기이한 농담이나 지나가는 단계이길 바랐습니다. 스콧 본인도 그런 식으로 넘기려 했던 것 같습니다. 그해 10월 가족끼리 보드게임을 하던 중 스콧은 총 모양의 작은 물건을 집어 이모와 이모부에게 겨누며 죽여버릴 거야 라고 말했습니다. 가족들은 웃어넘겼지만 꽤나 불안한 웃음이었습니다. 하지만 끔찍한 사실은 스콧이 농담을 한 게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의 생각은 더 이상 공상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환각을 보는 것을 넘어 마음속으로 계획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이야기의 아주 흥미로운 부분인데 스콧은 기이한 환영에 대해 자주 이야기했습니다. 가장 무서운 디테일 중 하나는 이웃집 창문에서 자신을 쳐다보는 얼굴 없는 분홍색 덩어리를 본다는 것이었습니다. 불행히도 그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투명한 여자가 천장으로 떠다니는 것을 보았고 찜실벽 곳곳에서 얼굴들이 나타났으며 계단에서는 항상 속삭이는 목소리가 들린다고 했습니다. 정말 공포스러운 일이죠. 제가 만약 그런 걸 겪는다면 끝없는 악몽 속에 있는 기분일 겁니다. 참고로 인스타그램에 Sora Magical이라는 계정이 있는데 광고 아닙니다. 조현병 환자가 겪는 환각을 시각화한 영상이 있습니다. 그 영상을 보면 스콧이 어떤 세상을 보고 있었는지 조금은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운명의 날 2017년 12월 31일 이 모든 정황을 볼 때 스콧의 내면 세계가 붕괴되고 있었음은 분명합니다.
어떤 이유에서인지 주변 사람들은 그의 마음속에서 서서히 위협적인 존재로 변해가고 있었고, 스콧은 편집증에 시달리며 남들이 자신을 해칠지 모른다고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학교에서는 ADHD나 뇌 이상 가능성을 제기했지만 흐지부지 되었습니다. 솔직히 말해 그 진단은 너무 약했죠. 콜로지 가족은 집에서 스콧을 돌봤지만 추가적인 정신과 진료는 받지 않았습니다. 아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믿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겠죠. 하지만 징후는 도처에 있었습니다. 흥미롭게도 콜로지 집안에는 정신질환 병력이 있었습니다. 할아버지는 조현병, 할머니는 인격 장애 진단을 받았고 누나 브리트니도 양극성 장애 조울증가 있었습니다. 주변에 만연해 있었음에도 이상하게 스콧은 진단을 받지 않았습니다. 연말이 되자 스콧은 깊은 편집증과 강박에 빠져 서서히 가라앉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겉으로 보기에 세상은 여느 때와 같았습니다. 운명의 2017년 12월 31일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날 가족들은 여느 해처럼 새해 전야 파티를 준비했습니다. 스티븐 시니어, 린다, 브리트니, 조나단과 여자친구, 이모 부부, 할아버지 에드리안과 파트너 메리까지 온 가족이 모였습니다. 3대가 모여 고깔 모자를 쓰고 음식을 나누며 즐거워했습니다. 사진을 많이 남길 법한 밤이었죠. 하지만 이 밤이 끝날 때쯤엔 차라리 사진이 하나도 없기를 바라게 될 겁니다. 가족들이 아래층에서 파티를 즐기는 동안 위층의 스콧은 다른 계획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저녁 7시 30분경 휴대전화를 꺼내 인터넷 검색을 시작했습니다. AK-47 총알이 방탄복을 뚫을 수 있나? 테러 공격, 준비 테마 음악 같은 것들이었죠. 그러고는 2017년 런던 테러 기사를 읽고 평면 지구 음모론으로 넘어갔습니다. 스콧은 충동적으로 행동한 게 아니었습니다. 마음의 준비를 하고 조율하고 있었던 겁니다. 불행하게도 그날 밤 집에는 미제 반자동 AK-47 소총이 있었습니다. 스콧의 형 소유였는데 평소에는 금고에 보관했지만 그날따라 금고가 녹슬어 총을 근처 벽장에 옮겨둔 상태였습니다. 탄약도 가까이 있었고 스콧은 그 위치를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사실 스콧은 몇 주 전부터 이 무기에 집착하고 있었습니다. 12월 내내 유튜브로 AK-47 영상을 보며 다루는 법과 부착물에 대해 공부했습니다. 매혹되었던 거죠. 그리고 마침내 때가 왔습니다. 저녁 어느 시점 스콧은 조용히 빠져나와 위층으로 올라가 소총을 챙겼습니다. 총알을 장전하고 여분의 탄창으로 무장한 뒤 자신의 귀를 보호하기 위해 귀마개까지 착용했습니다. 검은 재킷을 입고 선글라스를 쓴 채 불 꺼진 어둠 속에 서서 누군가 올라오기를 기다렸습니다. 자정이 되기 몇 분 전 린다가 아들을 데리러 위층으로 향했습니다. 새해가 밝아오니 가족들과 함께 있기를 바라겠죠. 하지만 슬프게도 스콧은 이미 결심을 굳힌 뒤였습니다. 린다가 문을 여는 순간 스콧은 말 한마디 없이 돌아서서 엄마를 향해 발포했습니다. 이웃들은 자정 직전 펑하는 소리를 들었다고 했지만 그것은 폭죽 소리가 아니었습니다. 린다는 근거리에서 여러 발을 맞고 쓰러졌습니다. 혼란과 고통 속에 생을 마감했겠죠. 잠시 후 무슨 일인지 확인하러 뛰어올라온 아버지 스티븐 시니어 역시 계단 꼭대기에서 참혹한 광경을 목격하자마자 스콧의 총탄에 맞아 즉사했습니다. 아래층은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방금 전까지 파티를 즐기던 가족들은 공포에 질려 흩어졌습니다. 이모와 이모부는 지하실로 뛰어내려가 뒷문으로 탈출해 목숨을 건졌습니다. 형 조나단은 현관문을 박차고 나가 어둠 속으로 도망쳤습니다. 형의 여자친구는 부엌으로 숨었죠. 부엌에는 누나 브리트니, 할아버지 에드리안, 그리고 메리가 있었는데 그들은 너무 당황해서 뒷문으로 도망칠 생각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스콧은 무표정한 얼굴로 소총을 들고 계단을 내려왔습니다. 선글라스 뒤에 눈은 차갑게 비어 있었습니다. 부엌에 들어서자마자 메리를 쏘았고 그녀는 바닥에 쓰러져 사망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누나 브리트니에게 총을 겨누고 방아쇠를 당겼습니다. 브리트니 역시 즉사했습니다. 나중에 계산된 바에 따르면 스콧 콜로지가 어머니, 아버지, 누나, 그리고 가족의 소중한 친구까지 4명을 살해하는 데 걸린 시간은 이분도 채 걸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놀랍게도 스콧이 멈췄습니다. 누나를 살해한 바로 그 부엌에 멍하니 서 있는 할아버지 에드리안을 보고서였습니다. 할아버지의 고통스러운 표정을 보자 멍한 상태에서 깨어났다고 합니다. 그것이 일말의 제정신이었든 비틀린 논리의 중단이었든 스콧은 무기를 내리고 살인 행각을 끝냈습니다. 총 14발이 발사되었습니다. 모든 일이 끝나자 스콧은 쿨하게 총을 바닥에 내려놓고 다시 위층으로 걸어 올라갔습니다. 밖으로 도망친 조나단은 이웃집에서 911에 신고했고 곧 사이렌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경찰은 신고를 받고 몇 분 만에 도착했습니다. 총기를 든 경찰이 진입하며 손을 보여라 라고 외치자 계단 위에서 차분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저 위층에 있어요. 스콧은 두 손을 들고 나타나 순순히 체포되었습니다. 뉴스 보도 내용 요약. 경찰은 새해 가족 모임이 사중 살인 사건으로 변했다고 밝혔습니다. 16세 소년이 부모와 누나, 가족 친구를 살해했습니다. 검찰은 소년 이형 소유의 반자동 소총을 사용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스콧의 행동은 수천 명의 롱브랜치 주민들의 새해 전야를 망가뜨렸습니다. 지역 사회는 충격에 빠졌죠. 스콧은 체포된 후 미성년자임에도 불구하고 변호사 없이 형사들과 대화하겠다고 동의했습니다. 심지어 미란다 원칙도 포기했죠. 그는 자신이 뭘 하고 있는지 전혀 모르는 것 같았습니다. 법적으로 미성년자라 보호자의 동의가 필요했는데 유일하게 가능한 보호자는 방금 가족의 몰살을 목격한 형 스티븐 20세뿐이었습니다. 스티븐은 용감하게도 임시 보호자가 되어 신문 과정에 동석했습니다. 동생이 가족을 죽인 과정을 덤덤하게 털어놓는 동안 형이 옆에서 괴로워하는 모습은 정말이지 가슴이 찢어지는 장면이었습니다. 스콧은 신문에서 살인 과정을 아주 상세하게 아무런 죄책감 없이 진술했습니다. 그는 1년 넘게 폭력적인 생각을 품어왔으며 자신을 괴롭힌 사람들, 이웃, 그리고 가족 전체에게 고통을 주고 싶었다고 말했습니다. 환각이나 목소리에 대해 묻자 그날 밤에는 기억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다만 창밖에서 하얀 빛을 보았다고는 했죠. 하지만 그가 명확히 말한 것은 자신이 한 행동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는 점입니다. 왜 개나 고양이는 쏘지 않았냐는 질문에 걔네는 나한테 잘못한 게 없으니까요 라고 답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덧붙였죠. 감옥 대신 정신병원에 가면 안 될까요? 스콧은 1급 살인 혐의로 기소되었고 길고 긴 법적, 정신의학적 공방이 시작되었습니다. 쟁점은 분명했습니다. 그가 정신 이상 심신미약이었느냐 아니면 치밀한 살인마였느냐는 것이죠. 저는 이 사건의 심리학적 측면이 정말 흥미롭다고 생각합니다. 두 가지 전문적인 견해를 보시죠. 먼저 시니어 산티나 박사는 스콧이 조기 발병 조현병 Early Onset Schizophrenia를 앓고 있었으며 살인사건 훨씬 전부터 정신증 사이코시스로 빠져들고 있었다고 결론지었습니다. 그녀는 스콧이 붉은 악마의 얼굴, 떠다니는 여자 등을 보았다는 진술을 근거로 범행 당시 스콧이 현실과 분리된 해리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즉, 법적으로 심신미약 상태였기에 형사 책임이 없다는 것이죠. 반면 검찰 측 증인으로 나온 미국 최고의 법의학자 파크 디츠 박사의 의견은 달랐습니다. 제프리 다머 사건 등에서 증언했던 그는 스콧이 조현병이 아니라 자폐 스펙트럼 장애와 강박증을 가지고 있을 뿐이라고 진단했습니다. 그는 스콧의 치밀한 준비 과정 검색, 귀마개 착용, 어둠 속 대기 등을 지적하며 이것은 환각에 빠진 사람의 행동이 아니라 의도적인 행동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스콧은 자신이 무엇을 하는지 정확히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2022년 2월 배심원단은 5시간도 채 안 되는 논의 끝에 판결을 내렸습니다. 스콧 콜로지에게 모든 혐의에 대해 유죄가 선고되었습니다. 판사는 소년범에게 내려진 형량 중 가장 가혹한 수준인 징역 150년형을 선고했습니다. 최소 127년 6개월을 복역해야 가석방 기회가 주어지니 사실상 감옥에서 생을 마감하게 된 셈입니다. 2025년 최근 항소도 기각되었습니다. 솔직히 저는 이 사건을 보며 개운함보다는 복잡한 감정이 듭니다. 사법 시스템이 스콧의 정신 상태를 완전히 이해하지 못한 것 같기도 하고 그가 수년 동안 구조 요청을 보냈다는 사실을 간과한 것 같기도 합니다. 물론 어머니 린다도 아들을 시설에 보내기 싫어 숨겼던 것이지만 그 사랑이 결국 비극을 불렀습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스콧이 자유롭게 거리를 활보해야 한다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그는 분명 위험한 인물입니다. 하지만 망상과 편집증에 시달리며 도움을 요청했던 그에게 감옥이 정말 맞는 해법이었을까요? 살아남은 형제들과 할아버지에게 남겨진 고통은 상상조차 할 수 없습니다. 콜로지 가족은 스콧을 위해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사랑하고 지지하고 평범한 삶을 주려 했죠. 하지만 불행히도 여기서는 사랑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정신질환이 무시되거나 숨겨질 때 그 결과는 이토록 파국적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